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정의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내밀어준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내역서였습니다. 10년치 통장 내역서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매달 30만 원, 많을 때는 50만 원. 조용히, 규칙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10년 동안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돈이었습니다. 이건 노후에 써야지, 절대 손대지 말자.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그 돈이요. 누가 가져간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는 제가 예상조차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골목 쓰레기통 옆에서 떨고 있던 5kg짜리 강아지 한 마리에서 시작됩니다. 자,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정욱입니다. 올해로 70이 됐습니다. 경상도 진주에서 태어나서 23세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아침에 같이 미역국을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는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게 10년 전입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이름은 민수, 며느리는 혜진, 손자 둘에 손녀 하나. 저까지 합하면 6 식구가 한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처음에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혼자 사시면 내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자요.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들이라고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너무 외롭고 무서워서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좀 더 자립심이 있었더라면, 좀 더 강한 엄마였다면 나 혼자 살았어야 서로에게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좋아서 감사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30년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짐을 쌌습니다. 사진첩이랑 남편 물건들, 친정어머니 유품, 오래된 그릇 몇 개.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제가 살림을 맡으면서 혜진이 직장에 나갈 수 있었고 아이들도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났으니까요. 부엌에 서서 제일 먼저 쌀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마디가 욱신거렸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윤기자르르 흐르는 쌀밥을 안치고 냉장고에서 어제 만들어둔 된장찌개를 꺼내 불에 올리고 계란말이 부치고 도시락 3개 싸고 손자 녀석들이 학교 가기 전에 식탁에 앉아서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아침이 다 보람찼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당연함에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잊더라고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는 밥도 된장이야? 로 바뀌었습니다. 혜진은 직장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설거지는 제 몫이었습니다. 빨래도 청소도 손자들 학원 픽업도 다 제 몫이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난간을 잡아야 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더니 민수가 힐끗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좀 가봐.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나한테 자꾸 아프다고 하지 말고 제발 병원 좀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이 가주겠다거나 예약해주겠다거나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진통제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그 진통제를 하루에 2알씩 먹으면서 계속 밥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 70살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건 아들 집에 들어온 지 5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 기일이 다가와서 제가 은행에 가려고 했습니다. 제삿밥이라도 넉넉히 준비하려고 남편 통장에서 좀 찾으려고요. 그랬더니 며느리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주민등록증이랑 도장만 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뭔지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혜진이 먼저 나서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저도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혜진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다리 아프신데. 왜 나가세요? 제가 잘해올게요. 집에서 쉬세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준비된 웃음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는요. 에이, 며느리가 잘해주려는 거겠지 하고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러다 귀여운 나의 강아지 보기를 만났습니다. 5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이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 어귀를 지나다가 쓰레기 봉투 옆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얼굴이 딱 반반이었습니다. 왼쪽은 눈처럼 새하얗고 오른쪽은 먹물처럼 새까맣고 꼭 누가 붓으로 딱 반을 칠해놓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몸은 5kg도 안 될 것 같은 조그만 믹스 말티즈였는데 눈망울만큼은 어찌나 맑고 크던지요. 추위에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꼬리에 제가 그만 홀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쪼르르 다가와서 손등을 하찼습니다.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혜진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왜 들고 오셨어요? 애들 털 알레르기 있잖아요. 피부도 예민한데. 민수도 거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그거 어디서 주운 거야? 혹시 병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누가 챙겨? 엄마가 다 할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다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가 안 됐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그냥 두고 오면 얼어 죽는데 어떻게 두고 와? 내가 다 할게. 밥도 병원도 내가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부탁한 적도 없지 않니? 다른 거 안 바래. 그냥 내가 키우게만 해줘. 조용히 키울게. 부탁이다. 민수랑 혜진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참 뒤에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엄마가 전부 다 책임져야 해. 우리한테 한마디도 하면 안 돼. 그렇게 보기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복이라고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제가 스스로 결정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꼬질꼬질하고 엉킨 털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빗어주니 너무나 특이하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우린 서로 교감을 했습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도 이 나이에 강아지와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생명은 다 같나 봅니다. 정말 보기는 하늘에서 나에게 준 선물 같았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혼자 부엌에 서 있을 때도 밤에 작은 방 구석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보기는 항상 제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가족 6이 한 집에 살아도 저는 늘 혼자였는데 5kg짜리 강아지 한 마리가 그 혼자를 채워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세요? 6 식구가 한 집에 살아도 혼자였던 그 시간들. 그 외로움을 5kg짜리 강아지 한 마리가 채워줬던 그 감정.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들어주세요. 보기를 키운 지 2년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또 남편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혜진이 먼저 나서기 전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은행 다녀올게. 보기 산책도 시킬 겸 갔다 오마. 혜진이 잠깐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딱 1초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복이 목줄을 채우고 나왔습니다. 은행에 들어가서 창구 직원한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확인하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이체 내역 알고 계세요?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되어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보기 목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보기가 제 발 옆에 앉아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내 역서 뽑아주세요. 다 뽑아주세요. 직원이 프린터에서 종이를 뽑아서 건네줬습니다.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2015년 3월, 30만원 출금. 2015년 4월, 30만원 출금. 2015년 8월, 50만원 출금. 2016년 1월, 30만원 출금. 끝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합산을 해보니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제 노후 자금, 10년 동안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보기가 앞발로 제 신발을 긁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와서 골목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11월 하늘이 파랗게 맑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진통제를 2알 사서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보기를 안고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혜진이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화도 안 났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혜진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조금 굳은 표정이 됐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보기가 졸졸 따라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통장 내역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은 10년. 무릎이 아파도 손자들 도시락을 싼 10년.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진통제를 삼킨 10년. 그 10년 동안 누군가는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진 혼자 한 건지 아니면 민수도 알고 있는 건지 그게 제일 두려운 생각이었습니다. 제발 민수는 몰랐으면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보기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보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1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티가 나면 안 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으니까요.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는데 안방에서 민수와 혜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곤소곤 얘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부엌은 안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통장 이번 달 것도 처리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근데 이제 거의 다 됐어.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다 빠져나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민수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자.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가스레인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아들인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아들이 큰돈도 아닌 그 돈을 며느리와 같이 빼돌릴 수 있는지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는 동안, 제가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삼키는 동안, 제가 민수는 아닐 거야라고 믿는 동안 내가 낳은 내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꾹 참고 또 참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이 넘칠 것 같아서 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분 아세요? 배신당하는 것도 무너지는 일인데 그게 내 자식이라면요? 내가 낳고 키우고 모든 걸 바쳐서 키운 내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면요? 그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밥 잘 먹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아무것도 모른 척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수 내외가 잠든 뒤에 저는 방에서 낡은 짐 박스를 꺼냈습니다. 남편 기일이 다가오면 매년 한 번씩 꺼내보는 박스였습니다. 남편 사진, 오래된 편지들, 친정어머니 유품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기가 신이 나서 박스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코를 킁킁대더니 뭔가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낡은 천 파우치였습니다. 보가, 이리 줘봐. 파우치를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노란 종이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쳐봤더니 친정어머니 손글씨였습니다. 된장찌개 만드는 법, 깍두기 담그는 법, 나물 무침하는 법, 제사밥 짓는 법, 궁중떡볶이 만드는 법, 황태구이 만드는 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두신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어머니 글씨체가 그대로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그 글씨. 간은 항상 조금 심심하게. 먹는 사람이 알아서 맞추면 되니까. 마늘은 아끼지 말고. 마늘이 들어가야 속이 든든하니까. 어릴 때 어머니 부엌에서 맡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된장이 끓는 냄새, 참기름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그 냄새와 함께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보기가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반반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를 안 데려왔으면 이 노트를 못 찾았을 거라는 생각이요. 보기가 물어왔으니까요. 그 쓰레기 봉투 옆에서 떨고 있던 녀석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서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이 노트를 제 품에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아주 조그만 결심이 생겼습니다. 결심에는 3일이 걸렸습니다. 통장 내역서를 다시 꺼내 들여다보고 레시피 노트를 펼쳐보고 보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3일을 혼자 생각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껏 차렸습니다. 윤기자르르 흐르는 쌀밥에 어젯밤 만들어둔 미역국, 계란말이, 깍두기, 멸치볶음. 식탁을 차리고 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어머니 레시피 노트, 그리고 보기 밥그릇이랑 목줄, 가방 2개였습니다. 현관에 서서 잠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 구석구석을 닦고 쓸고 밥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기 목줄을 채우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잠결에 나왔는지 눈을 비비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저는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이제 혼자 살러 간다. 찾지 마라. 민수가 굳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보기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경로당 친구 이순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이순분 씨는 저랑 동갑내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분인데 경로당에서 제일 입이 걸걸하고 제일 시원시원한 분이죠. 전화를 받자마자 이순분 씨가 물었습니다. 야, 새벽에 무슨 일이야?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나왔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순분 씨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진작 나왔어야지. 이 사람아, 지금 어디야? 내가 나갈까? 아니야. 나는 괜찮아. 원룸 알아보면 돼. 야, 박정욱.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새벽 4시야. 일단 우리 집 와. 여기서 자고 내일 같이 알아보자. 이순분 씨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순분 씨가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줬습니다. 보기는 이순분 씨 집 바닥에서 신이 나서 돌아다녔습니다. 이순분 씨가 보리차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야, 나는 진작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내가 그 집에서 허드레실만 하는 거 보면서 말이야. 그래도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저는 차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들이니까.
이순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정욱,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살아야 해. 우리 나이에 인생이 다 끝났냐? 아직 멀었어.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순분 씨와 함께 동네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은 됐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창문 하나, 방 하나, 작은 부엌. 나이가 70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몇 천만 원도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느껴보지 못한 자유함과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복이 밥그릇을 부엌 한켠에 놓고 어머니 레시피 노트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밥을 지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자가 왔습니다.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봉사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동그란 게 꼭 학생 같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나온 김수진이라고 해요. 처음 혼자 사시게 됐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아요. 들어와요. 수진 씨가 들어오더니 보기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강아지다. 얼굴이 반반이에요. 너무 귀엽다. 보기가 수진 씨한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수진 씨가 보기를 안아들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냥 복을 많이 받으라고 복이라고 지었어요. 복이 너무 잘 어울린다. 복덩이네요. 그날 수진 씨랑 보리차를 마시면서 1시간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봉사자가 인사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탁자 위에 펼쳐진 레시피 노트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손글씨가 너무 예쁘다. 우리 친정어머니 레시피야. 돌아가시기 전에 써두신 거.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된장찌개 만드는 법, 나물 무침. 어머니, 이거 혹시 직접 만들어 보셨어요? 요새 나 혼자 먹으려고 만들어 보고 있어요. 수진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저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그날 수진 씨한테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수진 씨가 한 숟가락 먹더니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다른 맛이에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엄마 방식대로 한 거야. 수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파시면 어떨까요? 저희 복지관에 독거 어르신들 많으신데 이런 집밥 드시고 싶어 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해요? 난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산 사람이에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예요. 저 빈말 안 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도울 게 있다면 도울게요. 사실 얼마 전에 절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왠지 어머님을 보면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그날 수진 씨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레시피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순분 씨한테 이야기했더니 당장 해보자고 했습니다. 야, 우리가 평생 밥은 했잖아. 못할 게 뭐 있어? 먼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에 나물 무침, 계란말이, 반찬 3가지씩 담아서 경로당에 가져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너무 맛있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 손맛이랑 똑같아. 정옥 씨,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간이 딱 맞아. 어르신들이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수진 씨가 사진을 찍어서 복지관 SNS에 올렸습니다. 저희 동네 어머니 손맛 도시락입니다. 친정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방부제 없이 정성 가득.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가능한가요? 저도 사고 싶어요.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 드리고 싶은데 정기 배달 되나요? 수진 씨가 흥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댓글 보셨어요? 제가 SNS 관리해드릴 수 있어요. 사진 찍는 것도 제가 할게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70살에 빈 통장을 들고 나온 여자가 젊은 봉사자 한 명을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반전 끝까지 들어주세요. 수진 씨 덕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동네 반찬가게 박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50 중반의 남자였는데 말이 번지르르 했습니다. 어머니, 소문 들었어요. 우리 가게 한 캔에서 팔아보세요. 제가 가게 공간도 내드리고 홍보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한계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기 편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순분 씨는 처음부터 미심쩍다고 했습니다. 정호가 왜 저 사람이 도와주겠어? 공짜는 없어. 그런데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아니야. 일단 해보자. 같이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잖아.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 사장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창에 새 메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맛 된장찌개 마이너스 비법 레시피 공개. 할머니 나물 반찬 세트 마이너스 정성 가득 가정식.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사장이 카운터에 있다가 저를 보고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메뉴들 제 거 아닌가요? 박 사장이 잠깐 시간을 끌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가 어머니 것만 있나요? 나물도 어머니만 하시나요? 이게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그 레시피는 우리 어머니가 쓰신 건데요.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증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어머니 것을 가져갔다는 증거가요? 여기서 억지 부리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요. 당장 나가세요. 말이 막혔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그때부터 박 사장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박 사장 쪽이 더 저렴하게 팔았거든요. 그 무렵 이순분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 초기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이순분 씨가 침대에 누워서 저를 보더니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가 미안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야, 무슨 소리야. 빨리 나아야지. 근데 박 사장 그 인간 내가 처음부터 이상했어. 저는 이순분 씨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빨리 나아야 나도 할 수 있어. 알지? 이순분 씨가 입원하고 박 사장한테 단골을 뺏기고 수진 씨도 복지관 일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매출은 제로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진통제를 2알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내가 틀렸던 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보기가 화장실 문 앞에서 낑낑거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쪼르르 들어와서 제 발등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반반 검정 흰색 그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서 보기를 안았습니다. 그 녀석도 쓰레기 봉투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버려졌었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나도 살 수 있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혜진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둘을 봤습니다. 혜진이 울면서 요양원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혼자 두기가 너무 불안해요. 여기 좋은 데예요. 시설도 좋고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여기 가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연결됐습니다. 10년 동안 통장을 비워온 것, 이제 돈도 없으니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것, 그리고 혜진의 울음. 저는 혜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치 통장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매달 빠져나갔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아. 민수야, 너도 알지?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대답해봐. 알고 있었지. 너는 알고 있었지. 엄마를 속인 거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기다렸던 대답이었습니다. 혜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처음에는 조금만 쓰자고 했는데. 그게 길어져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 민수야, 난 널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이젠 나도 혼자 살고 싶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민수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쉰이 다 된 아들이. 저는 그 어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돌아간 날 밤, 수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요새 어떠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뵀는데.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요. 좀 힘들었는데. 수진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전화한 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복지관 관장님이 독거 어르신 정기 도시락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드셨던 어르신들이 계속 물어보셔서요. 그 된장찌개 어머니 언제 또 오시냐고.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 씨, 네, 어머니. 나 다시 해볼게요. 이순분 씨가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이순분 씨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야, 박정욱, 나왔다. 우리 다시 하자. 저는 웃었습니다. 야, 너 방금 퇴원했잖아. 그래서 나 멀쩡해. 뇌경색 초기라고 했잖아. 손발 다 움직이는데 뭐가 문제야? 나 할 수 있어. 수진 씨가 SNS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번엔 박 사장 없이 직접 했습니다. 수진 씨가 사진을 찍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빛이 드는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사진, 어머니 손글씨 레시피 노트 옆에 놓인 반찬들, 보기가 부엌 옆에 앉아서 꼬리를 흔드는 사진. 수진 씨가 올린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70세 어머니가 친정어머니 레시피 노트 그대로 정성껏 만들어드리는 집밥 도시락입니다. 방부제 없고 조미료 없고 정성만 가득합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 신청하고 싶어요. 저희 친정어머니 드리고 싶어요. 연락처 주세요. 이런 음식이 진짜 음식이죠. 그리고 복지관에서 정식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독거 어르신 30분, 매주 3번 도시락 배달. 수진 씨가 전화로 말해줄 때 저는 주방에서 복이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사업자 등록을 권유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식으로 하셔야 해요. 제가 서류 같이 도와드릴게요.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냈습니다. 며칠 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정옥 내 손맛. 대표 박정옥. 그 이름 석자를 봤을 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 씨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사장님이에요. 이순분 씨가 씩 웃었습니다. 야, 박정욱 사장. 저는 웃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박정옥. 7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이 내 것이 됐습니다. 한 달쯤 뒤에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엄마, 이거 뭔데? 그동안 빠진 거 다 갚을 수는 없는데 일단 이거부터.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뒤에 고개를 들더니 눈이 빨개 됐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50이 다 된 아들이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화는 났어, 많이 났어. 근데 민수야, 엄마는 아직 내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민수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보기가 그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반반 검정 흰색 얼굴로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웃기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예전이랑 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일어났는데
이제는 제 일을 하려고 일어납니다. 부엌에서 된장을 풀면서 어머니 노트를 펼칩니다. 간은 항상 조금 심심하게. 먹는 사람이 알아서 맞추면 되니까.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순분 씨가 아침마다 와서 옆에서 나무를 묻히고 수진 씨는 일주일에 2번 사진을 찍으러 옵니다. 보기는 부엌 옆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며 저를 봅니다. 반반 검정 흰색 그 얼굴로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골목에서 보기를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레시피 노트를 못 찾았겠죠. 시작할 용기도 못 냈겠죠. 그리고 수진 씨라는 사람도 못 만났겠죠. 선한 마음은 돌아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70에 시작했습니다. 두렵지 않냐고요? 두렵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제 어떤 형태로 여러분한테 돌아올지 모릅니다. 오늘 박정욱의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글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저에겐 너무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늘 여러분이 계신 곳에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